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첫 코너 돈이 되는 이야기 해보는 시간 돈워리 돈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짜고짜 문자 갑니다. 질문 갑니다. 삼성전자 11만 전자 가나요, 안 가나요? 11만 원 정도의 가격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11만 원 정도 가격이라면 PBR 기준 한 1.5배,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과거에 현재 지금 하이닉스가 PBR 2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삼성전자도 PBR 2배 이상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상단으로 따진다면 11만 원이 뭐 PBR 1.5배, 6배 이 정도 수준이라면 네. 뭐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숫자로 보일 수 있는데 현재 1.2배 정도에서 아직은 좀 주춤거리는 네. 것은 여전히 이제 HBM 시장에서 일부 약간의 노이즈가 아직은 좀 네. 남아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더 독점적인 네. 구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전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서 하이닉스가 조금 기존의 독점적인 구조가 좀 깨질 수 있느냐. 물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론이 조금은 이제 HBM4에서 약간 처지고 있는 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기회를 잡고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뭐 평균 PBR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 평균 PBR을 못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차익 실현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 들어가 놔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쪽이세요? 지금 현재 최근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과거에 뭐 몇 달 전입니다만 삼성전자가 못 가고 하이닉스만 가는 시절에는 네. HBM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하이닉스에 대한 프리미엄을 줬다고 본다면 네. 지금은 레거시 메모리가 좋아진다는 사이클로 들어온다. 그 논리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HBM의 논리로 주가가 가는 게 아닌 네.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의 일부분은 네. HBM4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쪽이 움직이는 것은 특히 HBM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네. 이제 소재, 그다음에 부품 장비 네. 이쪽을 본다면 HBM이 아니라 뭐 후공정, 전공정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평택 4공장, 평택 5공장, 그다음에 미국의 공장 등을 포함해서 캐펙스 증가 관련된 장비 발주 이런 것도 있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9월 달에 들어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은 레거시 메모리가 지금 빅사이클로 가는 것 같다. 네. 하물며 지금 낸드 이쪽 뭐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쪽에서 뭐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시장에서의 그렇게 힘들었던 낸드 시장 그리고 그러게요. 이제 하물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스토리지 네. 그 소위 말하는 HDD 시장까지 이런 것까지도 이 SSD 이쪽까지도 상당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빅사이클론이 이루어지면서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빅사이클이 더해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뭘 어떻게 둘 중에 하나 뭘 고를까요? 질문들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가 아니고 아빠, 엄마 둘 다 좋아. 근데 옆집 아저씨는 나는 별로 안 좋아. 네. 옆집 엄마는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레거시 사이클이 좀 강화되고 있는 데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HBM 사이클이 꽤 오래 되면서 뭐 하이닉스가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HBM 쪽으로 캐펙스가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캐펙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범용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네. 많이 캐펙스가 투자가 안 됐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예를 들면 뭐 DDR4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뭐 사양하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다른 업체들이 이제 DDR4 안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을 정도로 언제까지만 만들고 이제는 우리 안 만들 거야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DDR4 수요가 아주도 강력하게 남아있더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DDR4 가격이 신제품인 DDR4 가격의 2배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우리 이제 안 만들 거야 라고 공언했던 것을 다시 입장을 바꾸어서 일정 수준 정도까지 더 만들 거야 라고 나설 정도로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시 수요가 조금 올라오는 부분들까지 보이고 네. 더군다나 뭐 지금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뭐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가격을 굉장히 눌려왔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 때문에 이 레거시 메모리가 너무 싸다. 그래서 가격이 못 올라오니까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중국 업체들도 지금 캐펙스가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 네. 더군다나 하물며 그렇게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중국 업체들도 이렇게 뭐 가격에 대해서 올리겠다. 네.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일정 부분 HBM에 관련된 아주 뭐 스페셜티 이쪽도 말고라도 레거시 제품에 대한 가격 현상 이런 것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뭐 HBM 당연히 비싸고 네.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D램부터 시작해서 낸드까지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네. HDD까지도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전방위로 같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요. 4분기가 우리 계절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네. 분기로 볼 수 있는데 네. 4분기마저도 지금 레거시 제품의 가격 상승이 또다시 뭐 두 자리 숫자 이상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러면 기존에는 하이닉스만 뭐 좀 좋게 봤다. HBM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 프리미엄을 줬다면 지금은 레거시까지 올라오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좋게 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글로벌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싸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더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오늘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 최근에 삼성전자 이야기 정말 많이 네. 하시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때문인지 숨고르기인데 이게 잠깐의 상황으로만 인지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뭐 오늘 이제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네.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쉬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8만 원 근처에서 그러면 전자가 엄청 많이 빠질 건가? 다 왔나? 이런 물어보신다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둘 다 지금 롱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오늘 좀 영향을 미친 것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는 네. 것 때문에 약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인텔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는 뭐 ARM이라든지 뭐 AMD 이쪽이 좀 주가들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엔비디아가 인텔 쪽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인텔 쪽에 연관돼 있는 뭐 소부장들은 네. 또 선별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좀 차별적으로 소부장 가운데서도 빠지는 종목과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봐도 단기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뭐 만기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약간의 뭐 일부 차익 실현이나 해지 네.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팔고 있지도 않고요. 뭐 오늘 오전장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유지가 되고 있던 네. 걸로 봤고 하이닉스는 조금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뭐 대규모 매도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전자하고 하이닉스 모두가 아직까지는 좀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같이 네. 가져가도 좋고요. 뭐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이나 다른 쪽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었을 때 요즘은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HBM이 되냐 안 되냐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네. 뭐 리스크 관리도 있었고 오너 이슈도 있고 많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 기업의 특성상 비율이 좀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봤을 때 비율이라는 게 좀 있나요? 그렇죠. 네. 이제 소위 말하면 하이닉스를 바라보면 퓨어 플레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순수하게 반도체만 바라보면 좀 편하게 이게 분석이 될 수 있는 그쵸. 종목인데 전자는 반도체도 있죠. 스마트폰도 잘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가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흐름들이 만약에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사실은 퓨어 플레이가 조금 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뭐 20한 4, 5만 원 정도까지 네. 내려갔다가 네. 주가들이 튀어오를 때 또다시 상승폭으로 본다면 전자도 나쁘지 않았지만 하이닉스가 또다시 더 최근 상승폭은 또 좋거든요. 네. 빠질 땐 좀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순수 플레이어가 오히려 지금 좀 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도 좋아지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폴드 7이라든지 이 신제품도 최근에 스마트폰 쪽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뭐 가전은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전자를 바라보면서 가전으로 평가를 받기는 네. 좀 어렵습니다만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빅사이클이 같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이 둘 다 좋아지고 네. 스마트폰 시장도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연간 6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던 파운드리 시장에서 네. 아무튼 뭐 테슬라 쪽의 수주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애플의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퀄컴 수주까지도 이야기되고 있고 네. 또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는 배경에는 지금 엑시노스 네. 관련된 삼성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네. 수율이 좀 좋아지고 기능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흐름에서 엑시노스까지 만약에 뭐 가동이 올라간다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수율이 올라오고 네. 대규모 적자가 또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는 전자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꽤 많이 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주식을 보면 항상 그 사이클이라는 게 알기는 알아야 되더라고요. 네, 네. 아무리 변수가 있더라도 그걸 한번 저희가 배운다는 입장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좀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 쉬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가격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공급업체들은 야, 가격이 좋으니까 더 팔아야지. 네. 공급 증가를 막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증설 투자를 막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만드는 업체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되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좋아지니까 증설을 하게 되고, 그럼 증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소부장들이 뭐 증설 투자와 함께 기대감이 막 올라오겠죠. 네. 그러다가 정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 과잉. 수요가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요 좋은 게 뭐 네. 어느 정도 지나다가 또 뭐 경기의 뭐 어떤 상황에 따라 수요가 또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 늘려놨던 증설 부분이 결국은 공급 과잉으로 또 우려가 되면서 이제 네. 조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까지도 일부 지금 반도체 섹터 애널 가운데 그런 접근을 했던 애널이 아직도 있었어요. 사이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역시나 뭐 중국의 뭐 유동성, 그다음에 뭐 제조업 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 선행해서 그게 좋아지면 그다음에 반도체가 같이 올라간다. 네. 그 유동성 지표하고 제조업 지표 이것을 봐야 되고 그거하고 똑같이 시간적인 어떤 간극을 두고 반도체 관련된 사이클이 똑같이 움직인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똑같이 이제 평가를 했죠. 그렇게 분석자들도 아는 그렇게 분도 내고 꽤 있고요.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제 물론 그건 과거에는 맞았어요. 네. 그래서 뭐 유동성 지표, 제조업 뭐 어떤 지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겠네 그런 것들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생각해 보면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 레거시 제품 수요는 안 좋았죠. 그렇죠. 작년에 그죠? 네. 근데 작년에 왜 하이닉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좋을까? HBM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 기저에는 AI라는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 그냥 레거시 메모리가 경기 사이클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이클이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이클이 좀 쉽게 보였다면 네. 최근에는 이런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힘들고 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AI 시장이 열리면서 HBM 시장인 게 또다시 이제 거기에 애드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레거시 제품이 안 좋은데 수요가 안 좋은데 주가가 급등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돈을 너무 잘 벌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HBM이라는 AI 시장이 이 기존의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을 조금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 레거시 제품에 대한 사이클만 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투자했다면 낭패를 봤을 겁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레거시 제품의 수요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AI에 대한 특수성을 이제 간과를 한 거죠. 애널리스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걸 버티다 못해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일단 상당히 기존의 어떤 분석에 대한 툴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기저에는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들, 특히 엔비디아의 어떤 출현 때문에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기존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HBM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HBM이 과거 대비해서는 어떤 가격 매력도가 내년 정도에는 플레이어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들어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HBM의 가격 상승분이 조금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좀 낮춰질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기존 레거시 사이클까지 지금 좋아지는 게 막 올라오니까 그것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각각이 겹치면서 막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본다면 이 조선업종이 좀 그 비슷해요. 그래요? 뭐 사이클 뭐 10년 사이클로 뭐 그쵸. 조선업종을 한번 물리면 10년 물린다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게 사이클 타다가 최근 보세요.
이 상승 사이클 돌아오고 막 이렇게 컨테이너 그다음에 LNG선 들어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최근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마스가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발주가 급감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게 결국은 마스가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뭐 최근에 LNG선 이런 쪽에 관련된 게 들어오니까 네. 뭐 상선, 컨테이너선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 갖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PBR 밴드를 뚫고 올라가면서 네. 고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LNG선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네. 기존의 어떤 상선과 컨테이너선 이런 쪽에 관련된 노후 선박이 네. 또다시 이제 새롭게 발주를 해야 되는 사이클이 또 돌아온다. 그런 논리로 조선주를 계속 그러네요. 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존과 좀 다른 네. 접근을 해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네. 기존의 사이클론, 경기론에 입각한 사이클론이 있었다면 지금은 AI, 엔비디아의 출현, 거기에 대해서 HBM이라는 어떤 특수한 네. 어떤 메모리 이런 것들 관련해서 새로운 사이클이 나왔고 거기에서 승자, 특히 뭐 하이닉스가 가장 승자였죠.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뭐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그러한 재편이 되고 뭐 한때 계속적으로 1위였던 삼성전자가 결국은 하이닉스에게 뭐 자리를 내주는 그런 변화까지 생기는 사실 업계로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 AI주 이렇게 봤을 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변수, 워낙 뭐 계속 변수도 많고 워낙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아지기 네.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붙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가 있나요? 그러니까 반도체주의 특징을 좀 알고 싶기는 해요. 뭐 반도체는 경기를 타는 걸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이 가전뿐만 아니라 뭐 다들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우리가 가전도 들어가고 막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가장 크게 우리가 뭐 쉽게 주식을 볼 때 어떤 업종을 내가 고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해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쏟아붓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나 소비자들도 네네. 돈을 쓰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은 역시 AI 쪽,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물론 뭐 지금 B2C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느껴보는 것은 우리가 챗 GPT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 AI라는 어떤 그런 현상 시대가 바짝 가까이 왔고 그걸 이미 이제 우리가 커스터머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뭐 돈을 내고 쓰기도 하고요. 좀 낮은 버전은 공짜 무료 버전도 쓰기도 하는데 AI의 영향력, 생활력이 인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가장 이 빅테크들이 돈을 엄청난 돈을 이제 쓰고 있고 네. 실제 미국 시장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어떤 큰 틀의 힘은 전 세계적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M7 또는 탑 10개 정도 종목의 가격이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머지 S&P 뭐 490 네. 아니면 M7만 빼고 493은 주가도 별로 안 오르고 EPS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 결국은 돈을 벌고 주가를 땡기면서 올라가는 것들 S&P 네. 500 등을 포함한 것들이 결국은 몇 개 종목 중심으로만 주가들이 급등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네. 그 기저에는 AI라는 단어가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쪽을 뭐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칩이라든지 플랫폼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HBM이나 이런 것들 메모리 들어가게 되고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레거시가 부족해지고 그럼 수요가 좀 부진하다가 조금만 형성되면서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거기에 뭐 아이폰이든 뭐든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 메모리 장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애플의 신제품도 아마 256이 기본 모델일 거예요. 그전에는 그 밑에 밑에 모델이 있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가격을 올리기도 하지만 AI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도 뭐 삼성전자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AI 기능을 구현하려면 메모리가 대폭 상향 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레고시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도 최근에 오히려 올라가는 가격의 수준에서 네. 어떤 기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기본 메모리 사양도 네. 높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수요가 좀 네.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마침 HBM 쪽으로 집중해서 돈을 벌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레거시 쪽이 조금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레거시가 좀 많이 아직은 비중이 있죠. 네. HBM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전자도 조금 따라잡는 듯한 느낌이고 또 하이닉스가 왜 지금은 뭐 레거시 메모리가 올라가는데 HBM에서 강자로 보였던 그 하이닉스가 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갑니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HBM을 많이 못했기 맞아요. 때문에 궁금해요. 레거시가 더
좋은, 더 많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야 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좀 이따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 일단 뭐 HBM 괜찮고 네. 레거시 쪽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HBM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론이 좀 뒤처지면서 전자가 좀 많이 따라잡았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도 좋고 전자도 좋다 보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가 역사적인 밸류 한 PBR 2배 정도까지 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인가 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하이닉스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에서 올해 하반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만 뭔가 보여주면 이제 지금 PBR 1.2배는 너무 싸다. 그러면 이제 뭐 1.5배, 1.6배 정도가 11만 원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2배까지 올라가야 되면 얼마까지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러네요. 엄청 높게 올라가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HBM4에 관련된 부분에 뭔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네. 뭐 확정이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보수적으로 뭐 어떤 멀티플을 좀 더 삼성전자 쪽에는 아직 주고는 있지만 근데 HBM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들 가격 상승세를 봤을 때 삼성전자도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오늘도 한화투자증권 리포트를 좀 인용을 하자면 내년 영업이익을 38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리포트가 내년 영업이익을 50조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거는 HBM을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올린 거고 거기다가 HBM까지 만약에 결정이 되면 더 올라갈 수 더 있죠. 올라가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50조 원대 초중반 이야기 나오거든요. 한 53조에서 55조 정도 네. 이야기 나오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도 HBM을 잘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단 같이 둘 다 네. 롱숏으로 뭐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사고 이런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두 종목 다 롱으로 잡고 가고 오히려 해외 쪽 마이크론이 네. 조금 처지게 되는. 근데 마이크론이 더 비싸잖아요, 밸류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을 좀 더 같이 롱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은 결국에는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네. 거면 HBM이 되기는 돼야지 더 얹어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지금 최근에 리포트 논조들이 같은 공통된 이야기는 HBM을 뭔가 진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공감을 해요. 그쵸. 예, 그리고 최근 지금 엔비디아 쪽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 초당 10GB 정도의 속도 요구를 하는데 네. 그 처리 속도가 지금 마이크론이 못 따라간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HBM4에서.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HBM을 쌓아 올리는 베이스 다이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차이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그 HBM4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사양을 못 따라가서 좀 힘들다는 입장을 냈다 하고 네. 삼성전자는 그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그것도 어느 정도 구현도 되면서 네. 가능해지고 좀 안전성, 수율 문제도까지 어느 정도 잡았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하이닉스 좀 앞서 있다고 보는데 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TSMC가 패키징 하거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가격을 굉장히 높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룸도 없으니까 그렇죠. 완전 슈퍼 갑질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쪽의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HBM 가격이라도 낮춰야만이 본인도 이익을 가져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진입을 할 수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못 해주니까 답답해도 이제 하이닉스 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HBM 관련된 HBM4 사양에 네. 대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9월 중에 하이닉스가 HBM4 계약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도 있고 네. 다른 쪽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 미루어지면서 내년 1분기 정도에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개 다 동시에 그때 콜을 인정을 해줄 것이다라고 뷰가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하이닉스가 먼저 HBM4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면 네. 삼성전자가 뭘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빨리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자는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좋았던 부분들이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게 연내에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계속 HBM4 콜을 SK 하이닉스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시간이 끌다 계속 뒤로 간다면 이제 전자 쪽에 계속 기회를 주고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연말이든 내년 1분기든 넘어가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동시에 콜을 내주게 되면 삼성전자가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물량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가져가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참전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지각 변동이 될 수 있고요. 현재로 봐서는 일부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HBM4도 한 70% 가져갈 수 있다는 뷰도 있고요. 네. 일부에서는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30%, 뭐 마이크론이 뭐
10에서 20% 네. 조금 가져간다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마이크론이 HBM4에서 속도를 제대로 못 낸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처지고 있다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져갈 수도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변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하이닉스 쪽에 아직은 좀 더 좋은 분위기가 가고 있는 분위기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참전을 얼마를 하든 네. 퀄 통과가 되고 뭔가 참전이 HBM4에서 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점유율도 좀 뺏기고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걸 부담을 해야 되니까 PBR 2배 이상 갔을 때 과거 역사적인 PBR 상단까지 간 네. 주가가 더 뻗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으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전자는 뭐 지금 1.2배인데 평균 PBR만 가더라도 10만 원, 11만 원 지금 가야 되는 네. 판국에 그렇죠. 과거 2배까지 갔던 사이클까지 가면 뭐 10몇만 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고 다만 평균 PBR 정도까지만 회귀를 해도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목표 주가는 산술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모멘텀이 되는지 궁금한데 중국의 엔비디아 그 AR 칩 금지령 네. 내렸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삼성한테 기회가 될 거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궁극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칩을 뭐 독립적으로 뭔가 하려고 자립을 그렇죠. 하고 싶은 생각은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게 자국의 기술만으로도 될 정도인가요, 지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뭐 이번에 바이두라든지 뭐 알리바바 이쪽 관련된 칩도 네. 그렇고 화웨이, 어센드 네. 칩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뭐 알기로는 화웨이 칩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HBM, 그 HBM2E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네. HBM2E 정도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걔들이 뭔가 AI 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바이두 이번 주에 나왔던 바이두 자체 그리고 뭐 알리바바 관련된 쪽도 나오면서 네. 뭔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은 좀 아직은 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는 있기 때문에 네. 위협은 받고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국이 갖고 있는 부분은 다만 이제 중국용으로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 칩이 H20이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 와 있다라는 이야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뭐 H30A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블랙웰 기반의 또 다른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지금 그러니까 H20은 지금 수출하도록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지만 엔비디아가 H20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고 중국 입장에서도 H20을 별로 안 사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칩 좀 더 다르게 새롭게 설계된 칩을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미국 정부하고 이야기를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11월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나 지금 무역 협상이 있잖아요. 네. 분위기가 틱톡 관련된 지분 인수 건으로 좀 좋은 그렇죠.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서로 어떤 협상용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칩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뭐 지금은 중단하고 못하게끔 정부가 하고는 있는데 새로운 칩에 대한 수입을 또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서로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뭐가 진행이 되면 또 엔비디아가 새롭게 진입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는 결국 HBM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의 새로운 칩은 GDDR7이라는 또 다른 것도 씁니다. 네. 그러니까 HBM 꼭 HBM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GDDR7이 이제 되게 되면 네. 전자에게는 거기에서 또 새로운 수혜 가능성도 충분히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대규모로 수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삼성전자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전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네,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를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둘 다를 놓고 어떤 걸 많이 올랐으니까 숏을 잡고 어떤 것을 롱으로 잡고 이거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요. 둘 다 지금 네. 좋아지는 구간이고 다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좀 더 비싸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R 2배 역사적인 고점까지 다시 올라온 가격 35만 원대에서 주춤할 수 있죠. 뭐 어떤 과거의 어떤 밴드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전자가 만약에 HBM4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못 그래도? 따라오니까 네. 결국은 HBM4가 지금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아마 어떤 PBR 2배 정도의 고점을 좀 뚫고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까지 기술적인 부분은 HBM3E가 오늘 뭐 단독
으로 기사가 또 나왔지만 네. 지금 HBM3 12단 관련된 뭐 콜 통과 테스트 네. 이게 이제 기사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확인이 안 되는데 사실이라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HBM3E가 좀 아직도 많이 쓰이는데 그렇죠. 가격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HBM3E 12단 가격을 하이닉스보다 한 30-40% 싼 가격으로 지금 막 밀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한테 싸게 놓겠다라고 엔비디아가 나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 삼성전자 쪽에 물량을 더 줄 거야 이렇게 날 수 있으니까 단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HBM3 12단의 콜 통과가 만약에 맞다면 포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콜 테스트 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발열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네. 문제가 있었는데 3E 12단이 통과가 됐다는 것은 포에 대한 어떤 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잡혀가는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근데 지금 현재 속도 부분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양산 단계까지. 그러니까 네. 칩 하나만 놓고 보면 기준을 통과하는데 이걸 적층하고 뭐하고 이제 다른 쪽하고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해봤을 때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해봤을 때 완전히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면 하이닉스가 받던 가격 프리미엄, 네. HBM4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이제 상승은 하겠죠. 네. 기존 칩보다는 좀 더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5, 60% 가격을 더 올려받을 거 생각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확 들어와 버리니까 가격 상승이 20,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전자는 없던 게 늘어나는 거고 하이닉스는 많이 받던 게 네.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멀티플, 높게 네. 주던 멀티플을 좀 낮춰야 될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아직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 변수가 하이닉스가 지금 부분에서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주춤하면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약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과정도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말씀 주신 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니라 엄마, 아빠 다 좋다는 당연히 거. 좋아야죠. 네, 그렇게 교훈을 네네. 얻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리덕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저희 오랜만에 기업 스토리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사와 업적을 토대로 지금의 뭐 어떤 교훈을 얻어보자, 네. 지혜를 배워보자라는 시간인데요. 주인공 SK 하이닉스입니다. 요즘 뜨거운 것 같아요. 뜨겁죠? 취준생들한테도 네. 많고.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지금이야 이제 삼성전자와 나란히 언급이 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넘사벽 2위? 거기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반도체에서 맨 땅에서 시작한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시작이 현대전자 시작이기도 한데 네. 이게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네, 회장. 선대 회장의 어떤 그 해안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역사가 좀 어떻게 되나요? 원래 SK그룹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가 창업했죠. 네. 최종근 회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전 회장은 그 최종근 회장의 동생입니다. 근데 원래 최종근 회장의 SK그룹의 시작은 말 그대로 성경이거든요. 네. 성경의 S와 K를 따서 네. SK가 됐는데 원래 성경 직물이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SK그룹 성경의 시작은 해방 이후에 그 일본인들이 이제 다 도망가면서 네.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재벌 대부분의 재벌들 그룹들이 이 적산불화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네. SK그룹도 역시 그 적산불화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 직무를 네. 불화를 받았어요. 네. 불화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SK그룹의 성경 직물의 시작은 사실은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폴리에틸렌 같은 나일론 섬유 같은 걸 많이 활용했어요. 네. 우리가 아는 그런 면섬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석유화학으로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네. SK그룹이 그러면 왜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니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최종현 아버지가 네.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SK그룹이 이제 석유화학으로 시작해가지고 최종현 회장이 어디를 완성시켰냐 하면은 석유화학의 밸류체인을 완성을 시킵니다. 풀체인을 완성을 시켜요. 네. 이게 이제 SK그룹의 약간의 사업적 특징인데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한 사업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풀 완성합니다. 아, 일종의 집중하는 네. 거네요.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이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이 밸류체인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최종윤 회장이 그 다음 사업으로 뭘 준비할까를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그때, 1980년대 후반에 이제 78년도죠. 네. 78년도에 시작한 게, 그 당시 이제 금성사, LG 전신이죠. 네. 삼성도 반도체를 막 시작하려고 했고, 금성사, LG도 반도체를 막 사업을 진출을 선을 했었습니다. 네. 78년도 4월 당시에. 그래서 최정윤 회장도 성경 반도체를 78년 10월 달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의외의 사건이 터지죠. 이게 뭐냐면 2차 오일 쇼크. 네. 아, 그쵸. 아, 그때랑 네. 맞물리는군요. 2차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유가가 급상승을 합니다. 근데 당시 성경그룹의 모태가 이제 석유화학 사업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3년 후인 1981년 7월 달에 이 성경 반도체를 해산해 버립니다. 아, 해산해요? 네. 아니, 네. 기업을 없애버려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SK그룹이 투자한 게 이제 에너지 화학을 완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로 해서 93년도부터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팀을 꾸려서 네. 현재 SK 바이오나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제약 바이오로 먼저 가고, 네. 이때 또 하나 시작한 게 바로 한국통신을 인수해서 SK텔레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SK그룹에게서는 반도체가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78년도에 최종현 전 회장이 설립을 했다가 3년 만에 그러네요. 접은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산업의 쌀이다 이런 인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는데 없었죠. 네. 이게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 아무리 뭐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78년도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기업 오너들은 뭐 항상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계속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이 나는데, 이병철 회장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구자경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금성사에 반도체를 다 쳐다보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78년도가 어떤 때냐면은 네. 미국이 원래 반도체 주력이었다가 네. 일본이 반도체를 시작했거든요. 아. 도시바라든지 이런 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 국내에 있는 많은 그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벤치마킹이 일본이었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반도체 사업을 다 쳐다보고 있었죠. 아. 네. 그렇군요. 이게 반도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되게 가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기도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면 이 회사의 전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대전자였잖아요. 네. 이 과정도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원래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의 전신은 현대전자였죠. 그렇죠. 현대그룹,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8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그룹이 세계 1위였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삼성이었고, 정주영 회장이 또 반도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세웁니다. 아까 이제 최종현 회장이 네. 78년에 세워서 81년도에 네. 세웠잖아요. 네. 현대전자는 83년도에 세워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5대 그룹 오너들은 네. 누구나 알았던 거네요. 알았던 거죠. 미래는 반도체다. 근데 현대전자는 사실 가전도 그렇고 좀 이렇게 넓었다가 반도체만 남겨놨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빚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기도 하고 보니까 산업은행이 또 관리를 했다가 팔았던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보면 현대전자가 꽤 탄탄했던 기업인가요? 탄탄했죠. 83년도에 세워서 막대한 본격화를 투자를 했고, 역시 이제 98년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네. 정부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강제로 하죠. 네. 이때 빅딜이 이루어지는데, 네. 원래 LG전자도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었죠. 네. 금성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던 곳이 삼성전자, LG전자, 네. 현대전자, 다 있었네요. 안암반도체, 뭐 이렇게 해서 동부반도체도 그때 시작했고. 근데 그 당시 제일 컸던 곳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세 곳이었는데,
LG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현대전자로 흡수 합병합니다. 네. 이게 이제 빅딜이었는데 꽤 큰 뉴스였겠어요, 당시에. 굉장히 큰 뉴스였죠. 그 당시에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이 정경련을 탈퇴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죠. 왜요? 그러니까 98년도에 LG도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LG가 그 당시에 반도체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네. 대북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 때문에 현대전자로 이걸 합친 것 같아요. 기술은 우리가 뛰어난데 이걸 강제로 합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 네. 구본무 회장은 정경련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그 이유였고, 네. 그래서 근데 합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3년 뒤인 2001년도에 네. 이게 반도체는 늘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경영 악화로 빠집니다. 이때부터 2001년도에부터 네. 이제 부도가 나서 채권단의 관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네. 부도 났던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합쳐졌지만 사실은 뒤에 정주영 회장이 대권에 도전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런 잠시 일들이 까먹었던 정치와 추억. 또 네,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경영 악화로 인해서 채권단 관리가 들어가서 2001년도부터 10년간 네.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이제 주인 없는 기업, 꽤 산업은행이 오랜 관리하는 기간이었네요. 채권단이 관리하는 기업이었는데 알겠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건 자전거 경제다. 그러니까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는 게 반도체. 즉 매년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바로 쓰러지는 게 반도체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간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그렇죠. 투자는 했겠죠. 네. 일반적인 메인테넌스는 했겠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주가도 엄청 그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엄청 악화됐습니다. 4만 원대에서 그 당시에 거의 뭐 몇만 원대로 내려갔을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제 SK 하이닉스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만든 그 기반을 아들이 이제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사업으로 뭐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2012년도에 네.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 채권단 관리 후에 3차 매각 공고 때 네. SK 하이닉스가 결국. 근데 이때 반대가 좀 심했을 것 같긴 해요. 심했죠. 그 당시 인식도 그렇고. 그 당시는 LG전자가 다시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그 세간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당연스럽게. 왜냐하면 그럴 수 굉장히 있겠어요. 미련이 많았겠죠. 그렇죠. 뺏겼으니까. 네. 그런데 SK그룹 인수 의향서를 낼 때만 해도 그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기반이 전혀 없었고 그렇죠. 실제 SK그룹은 잘 보시면 SK그룹의 주력사가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네. 에너지 그리고 SK텔레콤이 당시 네. 두 개가 주력이었는데 네. 실제 이 두 개의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통신 서비스 사업이었고 네. SK이노베이션은 장치 산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밀한 기술을 다루는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내부 반대. 그 두 번째는 막대한 투자. 그렇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어떤 아버지인 최종윤 회장의 어떤 뭐 그런 33년 전의 어떤 포기했던 그런 거에 사업에 대한 미련, 네. 그에 대한 아들로서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최태원 회장의 의지로 사실은 인수를 했죠. 3조 4,267억을 그러니까요. 인수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2천억 원대 정도 손실까지 떠안으면서까지 떠안으면서 한 인수했죠. 건데 보니까 저도 이제 역사 이야기에서 본 거지만 임원들을 하나하나 정말 다 어필을 했다고 하던데 최태원 회장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밑거름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반도체라는 것 때문에 결국 글로벌 회사가 되는 건데 그때 그런 수출이라든지 글로벌의 어떤 스케일을 봤던 걸까요? 최태원 회장도? 이제 최태원 회장도 그 당시에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에 들어올 때 SK 그 당시 뭐 텔레콤 쪽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한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기록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은 밸류체인이 완성이 됐다. 그런데 그 다음 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근데 자기가 시카고에 있고 실리콘밸리에 네. 있어 보니까 그 다음은 결국에는 반도체다. IT로 가야 된다. IT. 네, 그래서 이제 먼저 텔레콤을 손댄 거고 네.
그리고 반도체를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은 고민이 없이는 이렇게 무리한 인수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석유 밸류 체인 완성한 것도 그렇고 위기를 사실 이 기회로 만든 것도 SK 특유의 어떤 투자 DNA인 것 같아요. 요거다 싶으면은 좀 손실을 보더라도 강행하고 사실 2012년도에는 사실 다들 투자를 좀 줄일 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앞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거에 강행을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의 체력을 좀 만든 게 되지 않았을까요? SK그룹의 역사를 보면 SK그룹은 사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대부분은 스스로 제로베이스에서 뭔가를 제조를 쌓아서 한 그룹은 아니고 네. 대부분 M&A로 성장한 그룹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의 토대가 된 성경직물도 네. 결국은 적산불화였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모태가 된 한국석유화학도 네. 정부로부터 그 당시 어려웠던 거를 받아서 그렇죠. 한 거고 네. SK텔레콤도 한국통신을 인수해서 시작한 것이고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반도체 공장을 M&A를 통해서 성장시킨 것이고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를 성장을 해왔는데 SK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인수해서 시작했지만 일단 자기 그룹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공장에서도 똑같은 걸 했고 SK하이닉스도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부터 네. 밸류체인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K머티리얼스 라든지 그렇네요. 그다음에 네. 웨이퍼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인수하면서 확장하는 네. 그리고 밸류체인 넓혀가는 이런 뭐 사업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반도체로 커가면서 이들이 이제 주력 제품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인텔 낸드 사업부 그렇죠. 인수였잖아요. 네, 이것 그렇죠. 또한 또 탁월한 눈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엔 지금 보면. 인텔의 낸드 사업부는 사실은 이제 SK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2016, 17, 18년도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남기거든요. 그렇죠. 매 분기 10조 이상의 영업을 남기는데 사실은 그 영업이익의 가장 큰 효자 역할은 낸드 플래시였거든요. 그 낸드 플래시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낸드 플래시를 누가 주장해서 만들었냐?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2011년도부터 다 반대했던 낸드 플래시를 시작했는데 마침 2008년, 9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뜨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1년도까지 주인이 없는 기업이었잖아요. 네. 낸드 플래시에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 2등, 그렇네요. 낸드에 대한 기술 격차는 삼성전자 당시 SK하이닉스가 인수할 때만 해도 낸드 플래시의 기술 격차는 3년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엄청 큰 기술 차인데 네.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적자 회사를 인수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들겠습니까? 고부가가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네. 메모리에서 번 돈을 가지고 네. 낸드 플래시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까지 인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픈 손가락이 됐죠.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 인텔의 니즈와 맞아 떨어졌나 보죠? 인텔도 철수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인텔은 철수하려고 했죠. 당시에는. 네.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 시장은 이미 거의 포화 상태였고 이번 1분기, 2분기 SK하이닉스의 보고서를 봐도 네.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일한 적자 사업부가 낸드 플래시 네, 사업부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게 좀 계속 그런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지금도 거네요. 발목을 잡고 있다 봐야죠.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이 네. 중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타격이 클 것 같긴 해요. 중국에 있는 낸드 플래시 공장은 더 큰 문제가 지금 미국과의 대중 무역 전쟁 때문에 네. 추가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일 거고 요거를 이제 HBM이나 AI 관련해서 다른 적청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술 전환 이런 걸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전 그래도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잘 넘었다고 생각한 게 HBM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집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HBM 덕분에 위상도 높아졌잖아요. 최근 그렇죠. 한 2, 3년 정도죠. 근데 이게 HBM 강자까지 되기까지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또한 맨 땅에서 헤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또 스토리가 좀 있나요? HBM의 시작은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꽤 올라가네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로 인수되기 전까지. 네. 2009년도로 올라가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네. 메모리의 성능이 아무리 이제 해도 한계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쌓아서 이 메모리의 성능 한계를 극복할 것을 막 개발을 시작한 때였어요. 네. 이때는 삼성전자도 시작했습니다. 예. 4년 후에 1세대 HBM, 그러니까 2013년도에 출시를 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SK 하이닉스 들어온 때였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너무 앞선 기술이었던 거예요. 네. 아, 너무 또 앞선 거예요.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나왔지만 기술이 무르익지 않아서 시장 반응은 기대 이하였죠. 쓸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가 똑같은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예. 그리고는 절치부심 강력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더 좋은 거를. 네. 근데 너무 좋은 걸 만들어서 쓸데가 쓸데가 없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네.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토이스토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또? 네. 아. 그거를 쓸 수 있는 거는 네. 애니메이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앞서가도 그렇죠. 문제였던 거네요. HBM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절치부심 만들었는데 이 기술이 너무 앞서서 사용할 데가 없었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나타나면서 이 시장이 큰 거죠. 커졌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HBM을 왜 성공했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네.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공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도에 이 기술을 포기합니다. 네. 2019년도에 물론 그쵸. 사업부도 당시는 시장도 크지 네.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SK 하이닉스가 늘 만년 2등이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2019년부터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는 현재까지 네. 반도체 이 전체 산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언제부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주 오래된 것 같지 오래됐죠. 않은데요. 그렇죠. 네. 2019년, 20년 네. 이때쯤입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IoT라는 말, 뭐 이런 말이 더도는 데가 이때인데 네. 원래 이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1위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텔은 CPU 시장을 다 잡고 있었고요.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 메모리. 시장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장이었냐면은 공급자 위주였기 때문에 일종이 이런 거였어요. 인텔이 네. 우리 노트북에 보면 인텔 인사이더 뭐 몇 세대 CPU 나오잖아요. 네. 인텔이 언제 그 다음 세대의 CPU를 내놓는가에 따라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시장이나 뭐 패키징이나 그러네요.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먼저 못 움직이죠. 인텔이 내놓았을 때 네. 시장은 또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아이폰 출시하는 날이잖아요. 네, 19.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폰 17이 출시하는 거를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시하고 있죠. 뭐 케이스 업체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악세사리도 다 기다려야 네. 되잖아요. 반도체 시장이 그랬습니다. 인텔이 CPU를 몇 세대를 내놓는가를 다 기다렸다가 네. 그 주위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은 메모리부터 다 맞춰서 출시해야 되는 시장이었어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DDR1, 2, 3, 4까지는 삼성이 표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DDR4가 나올 때까지 모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시장을 너무 오래 구가했습니다. 20년 이상을 네. 이 1위들이 시장을 가지고 놓은 거죠. 줄을 서시오. 네. 배가 나올 때까지. 이런 시장이었는데 2019년 팬데믹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 시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를 한 20년 정도 사용한 기업들이 네. 이 아이폰 애플도 언제부턴가 애플의 칩이 지금 요번에 17 나온 게 A19 CPU를 네. 썼는데 네. 그 전에 맥북을 보면 인텔 CPU를 썼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맥이 자기들 CPU를 쓰기 시작하다 보니 그렇죠. 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가전시장이나 자동차나 노하우가 쌓이면서 자기 하드웨어에 맞는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가성비로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기술도 보호받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반도체 시장으로 빠르게 시장은 급변합니다. 주기가 확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 그래서 덕을 가장 크게 본 기업이 TSMC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죠. 확실히. TSMC는 설계를 해온 것들을 만들어주는 곳이잖아요. 갑자기 또 확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각자 커스터마이징 되면서 인디비주얼 커스터마이징 되면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배고픈 하이닉스가 그걸 잘한 거죠. 왜냐하면 아. HBM이라는 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은 수요자 위주의 설계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 반도체입니다. 그렇네요. 공급자 설명 위주가 아니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들어주고 이런 시장의 변화를 삼성전자는 여전히 시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거. 자만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이요. 이 패키징이라 네. 그러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이 패키징 기술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요자 중심에서 맞춰줬고 네. 이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젠슨 황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었고 실제 지금 HBM을 성공시킨 많은 엔지니어들, 임원들이 요즘 이구동성하는 말이 어떻게 성공했어요? 물으면 패키징 기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사업 전체로 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또 탄탄하게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요즘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으로 또 하이닉스는 이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하이닉스가 뜬다 막 이러면은 엄청나더라고요. 네. 이제는 그래서 워낙 요즘 저희도 얼마 전에 기사를 썼는데 거의 꿈의 회사처럼 예전에는 사실 무조건 삼성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인기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HBM4가 네. 양산에 들어갔거든요. 네. 양산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아직 양산 테스트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 연말 안에 받는다고 해도 매출은 내년도에 발생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반도체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은 30%, 40%밖에 안 되는데 전체 영업이익이 60%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HBM을 못하면 영업이익을 만들 수가 없는 되는 구조입니다. 거네요. 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적자죠. 네. 그리고 시스템 LSI 적자죠. 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는 유일하게 낸드 플래시 사업부만 적자 정도인데 네. 그것도 내년에 한번 회복될 것 같아요. 저는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1위는 내년도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현재의 수익 구조도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뭐 주가나 이런 것도 주가는 더 당연히 주식하세요? 저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막 40만 닉스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하지만 내년도가 되면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을 버금가거나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세요. 지금 200조 넘겼죠. 네.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렇게 가기까지에 뭐 탄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나요?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 우선 현재 HBM 시장이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뭐 AI가 네. 버블 아니냐? AI 버블론이 계속 네, 고개를 네. 들고 있지 않습니까? AI 버블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있고 네.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HBM4를 내년에 양산했을 때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그 시장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큰 리스크 없이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좀 추측인데 항상 CEO나 이제 대표들은 그 다음 스텝을 좀 네. 준비를 하는데 SK 하이닉스에서 그 다음 스텝, 그러니까 다음 미래 먹거리는 뭐가 되어야만 할까요? AI죠. AI. 네. 그러니까 재태원 회장이 계속 주장하는 거 이런 거죠. SK 그룹 전체가 네. AI로 온라인을 지키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은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AI를 한다 그러지만 네. 그 하단에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들. 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컴퓨터라든지 네.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영향을 확대할 가능성. 그리고 AI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SK 하이닉스의 수요는 더 필요할 것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폭발인 SK 하이닉스의 역사와 또 그 성장 이야기로 좀 선대 회장들의 지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